네, 시간 지키는데 협조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자리 착석해서 정돈을 해 주시면요. 지금부터는 이제 첫 번째 세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우리 사회가 이 아동 양육 시설의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아까처럼 마이크 잠시 내려놓고요. 앉아서 이제 경청을 하겠습니다. 네 분께 시간을 좀 맡기겠는데요. 제가 바로 정익준 교수님께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운드 컨퍼런스 전체 세션 모더레이터를 맡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익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 사회자가 계신데 제가 이렇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이런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여하튼 하나생명의 뚝심 그리고 어린이 재단의 그런 진정성 이런 두 가지가 이제 만나서 협력을 2014년부터 계속하고 계신 이런 행사인데 저희가 행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신혜나 배우님께서 오늘 세션의 전체 줄거리를 많이 얘기해 주셨고요. 그 세션을 중간중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36개월 우리 이재훈 회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그게 골든 타임입니다. 첫 1000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1000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세션은 우리 사회가 아동 양육 시설의 영아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정과 같은 환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아가 발생했을 때 입양을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육시설에 80, 90%의 영아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여하튼 권고와 다르게 배치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권고 순서대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션 1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연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사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멋지게 이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행사에 정부 부처가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 부처는 항상 주관을 하면서 많이 욕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자리에 오시기 힘든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김현주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위탁 부모이신 김윤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부의 김현주 과장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김현주입니다.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욕먹을 각오하고 나온 자리이긴 한데요. 네, 그냥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저도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이고 아동 업무가 제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보람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공무원은 정말 일로 대하지 않고 내 업무인 이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보호조치 현황과 추진과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이나 현황, 그 다음에 가정형 보호 비율이 낮은 원인, 그리고 그 재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시설보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입니다. 예,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7조에서 우선 자신의 부모에 의해서 양육받을 권리가 아동에게 있는 거고요. 유엔 대한 양육 지침에 따라서 가능한 가정에 가깝고 소규모
보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호조치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현황입니다. 매년 약 4천, 이제 이 자료는 신규 그 해에 발생하는 신규 보호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보호조치 현황을 작성한 표입니다. 매년 4천여 명 좀 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가정위탁이 25% 내외에서 좀 유지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입양은 이제 좀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시설 보호가 거의 65%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입양에 대해서 아까 신혜라 배우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왜 입양이 이렇게 줄고 있는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2016년부터 20년까지 저희가 보호대상 아동 아까 이 앞서서 4천여 명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발생 원인별로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빈곤, 또 가정 해체, 부모 사망, 유기, 미혼 부모, 혼외 자녀 이런 등등으로 분류를 하는데, 입양 대상 아동은 보통 유기된 아동이거나 아니면 미혼 부모나 혼외 자녀로서 입양이 의뢰된 아동이 됩니다. 보통의 보호 대상 아동은 부모님 있는, 즉 친권이 살아있는 아동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유기 아동이라든지 이 미혼 부모 혼외 자녀 아동이 보통 입양 대상 아동이 됩니다. 그런데 입양 자체가 2016년 668명에서 20년 325명으로 크게 감소를 했죠. 사실 그렇지만 그 입양 비율로 따져본다면 이 입양 대상 아동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 1119명에서 2020년 635명으로 줄고 있고, 그래서 입양 대상 아동 중에 입양이 되는 비율 자체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건 이제 미혼 부모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점점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무조건 입양을 의뢰했던 것에서 이제 원거적 양육하는 사례가 늘어나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 보호조치 현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영유아에 대해서 조금 더 1:1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논의를 좀 단순하게 해서 20년 한 해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영아 만 1세 미만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영아를 보면은 입양과 시설 보호가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의 경우는 입양이 팍 떨어지고 시설 보호가 65% 정도 되고 가정 위탁이 25%. 그리고 만 6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는 입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 보호가 더 늘어나서 70%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 위탁이 30%가 되고요. 영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돌봄과 주의력이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입양되지 못하는 나머지 48% 정도의 아동이 시설로 가고 있는 이런 문제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 이상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만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도 입양이 되지 못하고 입양이 되는 경우는 이제 11% 정도입니다. 신생아, 아무래도 아까 배우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입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기도 한데요. 연장의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솔직히 부모의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양육입니다. 결국 양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연장아를 입양하시는 부모님이 그 아이와 오랫동안 시설에서 자라온 아이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지원을 해줘야 그 입양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입양 부모님의 70% 정도는 난임 가정이시고요. 30% 정도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아이에게 가정의 품을 내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70% 정도의 난임 가정의 경우 신생아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야 적응이 빠르니까요. 애를 키워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에도 불구하고 왜 가정형 보호 자체가 낮고 시설 보호 비율이 6, 70%가 되느냐, 그걸 따져보면 우선 시설 측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에는 이제 그 보호치료 시설이라든지 일시보호 시설도 있지만 그런 기타 시설은 제외하고 아동 양육 시설과 공동 생활가정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아동 양육 시설은 274개 정도가 있는데요. 정원 15,000명에 현원이 10,000여 명입니다. 공동 생활가정은 개소수는 가장 많은 595개소이고요. 정원 4,000여 명에 현원이 3,000명입니다. 여러분 다 보시듯이 현원보다 정원이 많지요. 이 양육시설 자체는 지자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시설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은 상시 운영되는 시설에 보호를 의뢰하는 것이 용이한 겁니다. 업무 절차상. 두 번째, 이제 가정이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가정형 보호라고 할 때는 보통 입양과 가정위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위탁,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은 뭐 7, 80% 정도가 가정위탁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왜 25% 내외에 머무느냐? 위탁가정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입니다. 매년 연간 신규 확보되는 위탁문의는 400명 수준인데요. 보호대상 아동이 매년 발생하는 신규 보호대상 아동이 4,000명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죠. 이제 혈연이 아닌 일반 위탁가정 비율이 소폭으로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아동의 90% 이상은 혈연 위탁이고요. 그리고 아동의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건 위탁모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했을 때 위탁모에게 아동이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위탁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위탁모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는 좀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 위탁보험 인력 풀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가정위탁 지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 가정위탁 자체가 지방 이양 사업이라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2005년부터 그렇게 됐는데요. 정부는 이제 가이드라인, 권고 금액을 제시를 합니다. 보통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금액은 30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솔직히 약간의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15만 원 내지 50만 원,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특히 장애아등, 특수아동으로 돌보는 전문 가정위탁은 7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그 정부가 공고하는 금액은 100만 원을 공고를 하지만 사실상 월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 역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또 해당 지역에 위탁가정이 없을 경우는 타 지역으로 의뢰를 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고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니까요. 그리고 발굴된 위탁모가 없을 때는 새로 위탁모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위탁모 교육이라든지 가정조사라든지 이런 위탁모 자격 심의 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설로 우선 배치하는 게 가장 쉽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베이비박스 아동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솔직히 베이비박스가 언론에서는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불법입니다. 네,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철거를 없애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방관하고 있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다만 정부가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업무인데요. 베이비박스 아동의 경우는 부모가 유기를 했기 때문에 부모가 솔직히 없습니다. 출생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유기가 된 아동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에게는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게 맞는데 그런데 입양이 아닌 바로 시설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인데요. 5년간 697명 베이비박스에 맡겨졌고 그중에 약 20% 정도가 입양이 되고
시설 보호가 70%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건 입양기관 입장에서는 친생 부모의 건강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양 추진하기 어렵다라는 게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시설로 입장에서는 너네가 보호해 하고 시설로 보냈는데 굳이 시설에서 입양을 보낼 유인 자체가 부재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시설로 가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도 아마 이든아이빌 원장님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든아이빌 같은 경우도 시설에 보호된 베이비박스 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도 적극적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많이 나서 주셔서 작년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올해 입양의 날 행사 때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형 보호율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입니다. 우선 사람입니다. 사람. 아까 이제 제가 시설 입장에서 시설을 항상 있고 위탁 가정은 없고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설로 보내는 게 최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편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그게 편해서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2019년 4월 기준으로 지자체 공무원 한 명당 보호대상 아동 196명을 담당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동 중심의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린다는 건 솔직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건 사람을 우선 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동보호 전담요원인데요. 지자체 인력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지는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인력입니다. 작년 10월부터 334명, 3단계에 걸쳐서 3개년에 걸쳐서 최종 내년까지 715명 배치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무원 1인당 내년까지 했을 때 공무원 1인당 보호대상 아동을 60명 정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면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을 하면 초기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조사 등 아동의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은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우리의 입양 보내주세요 하고 의뢰하는 것으로 아동의 운명이 입양으로 결정됐었는데 올해 6월 30일 이후부터 전담요원이 입양을 의뢰하는 친생 부모에게 원가정 양육할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그래서 원가정 양육을 숙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요원은 가정형 보호 자원을 우선 파악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공적인 결정입니다. 원래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아동복지법상 지자체 장의위원장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 아동을 가정위탁을 할 건지 시설로 할 건지 입양을 할 건지 이런 보호조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장의위원장이다 보니까 이 위원회 자체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1년에 1, 2회 정도 형식적으로 개최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개최되면서 일괄 사후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이 개정되면서 올 6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게 바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입니다. 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원가정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그러니까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는 이 아동이 입양이나 가정위탁이 우선되도록 이런 원칙이 지켜졌는지 이걸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사례결정위원회 체크리스트입니다. 위원들이 이제 그냥 단순히 자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원칙이 지켜졌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동의 욕구가 충분히 파악이 되고 반영이 되었는지, 가정의 상황이 충분히 파악이 되었는지, 여기 빨간 글씨 보시면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할 때 가정형 보호 원칙을 먼저 고려하였는지, 이러한 원칙을 지켜졌는지 이걸 기준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네, 앞서서 베이비박스 아동이 시설로 연계되는 그런 문제점 말씀드렸는데요. 사례결정위원회가 생기면서 또 좋아진 게 바로 이것입니다. 베이비박스 아동의 입양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아무런 공적인 보호 조치 결정 없이 시설로 바로 보호가 되면서 이 베이비박스 아동이 신생아 때부터 그냥 성년을 맞을 때까지 시설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시군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입양 대상 아동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출생신고와 같은 성본창설, 이 아동은 출생신고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성본창설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교리에서 입양 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이 입양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입양기관에 연계합니다. 불가피하게 입양기관에서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양육시설 등에서 우선 보호를 하되, 이 해당 아동 정보를 입양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서, 혹시 이런 경우 있습니다. 보통 입양을 원하는 부모님이 저는 베이비박스 아동을 입양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사례의 경우에서는 시스템을 찾아봐서 입양기관이 열람해서 아이를 매칭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절차를 마련했는데 잘 안 움직입니다. 이 지자체가 약간의 이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다음 주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형 보호 재정 지원 강화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아는 되도록이면 가정에서 보호된다라는 게 최선인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런 성과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정말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직히 저희가 업무 담당자로서 재정당국에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요 아무리 외쳐도 솔직히 기재부 입장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말 돈 먹는 하마거든요. 그렇게 반영을 잘 안 해주다가 사건이 터지고 여론이 조성되고 하면은 움직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업과 NGO가 나서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갈 때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첫 번째,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요, 만 6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 이게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상처가 깊은 아이이기 때문에 바로 시설로 가면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경우는 그러니까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정 위탁입니다. 가정 위탁인데 일종의 전문 가정 위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게 전문가정 위탁 보호비 지원이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게 입양대상 아동 가정보호 사업입니다. 장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22년 1월부터 국비로 지원한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이 전문가정 위탁 사업이 시행되는 거고요. 입양대상 아동의 경우에도 시설에서 보호되는 게 아니라 위탁모에게 보호되고 있는데, 그 위탁모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해서 입양 전까지 안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정리를 그러면 빨리 인식 개선, 가정 위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록우산재단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주시는데요. 물론 센터의 지원이 충분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계속 정부 지원을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센터 쪽에서도 위탁모 발굴에 많이 협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제약대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양육상황 점검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아동복지 시설 인권 실태 조사를 정례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정, 솔직히 아이를 보호할 때의 최종 목표는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안전한 원가정으로. 그래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도 최대한 가정과 같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그룹홈을 확충하고 그룹홈 인력 증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호아동. 시설에서 모든 게 주어진 대로 생활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자립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동의
의 경우는 충분히 준비될 수 있을 때까지 아동이 원할 때까지 만 24세까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자립 체험도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주 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막지 말아야 되는데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사회자 역할이 뭐 딴 거 아니고 시간 관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거 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요약하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정림 선임 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오늘 여기 불려 나온 이유는 제가 2019년도에 아동 보호 시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육아정책연구소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희 육아정책연구소는 주로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주로 영유아 아동, 또 이제 더 어린 신생아까지 포함해서 또 초등 저학년까지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국가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 취약 계층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5차년도 연구로 아동 보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그 법적인 근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일시 보호 시설, 아동 양육 시설, 그다음에 가정 위탁, 그룹홈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 저희가 영유아에 해당하는 그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정말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적인 삶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특히 이제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보육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원장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희가 눈으로 볼 때도 그랬고 너무 평범한 거 우리 우리 앞에 오늘 점심을 먹으면 이 점심에 그 반찬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조금 특별한 야채라든지 뭐 이런 평범한 이름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와 같이 있는 이런 환경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아빠의 역할이 뭐고 엄마의 역할이 뭐고 이런 어떤 너무나도 평범한 것들. 그리고 제가 저희 이제 가출 청소년들을 이렇게 많이 다루고 계신 어떤 분의 얘기를 들을 때 자기가 가장 힘드신 게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에 와야 되고 이런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것들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때 당시 제가 굉장히 이 연구에 몰입해 있어서 그랬는지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그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신하라 배우님도 얘기하셨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경험을 한다는 건 그 속에서 엄마와 아빠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상머리에서 반찬의 얘기도 하고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이런 어떤 가장 단순한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연구하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한 달 사이에 그 시설에 올 때까지 아까 신혜라 배우님이 얘기하셨듯이 애가 몇 번씩 거절을 당하는 경험을 이미 하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조부모에게 맡겼다가 조부모가 나 못하겠다 힘들다 해서 다시 양육시설로 갔다가 또 양육시설에서 또 이렇게 입양이 되는 경우 위탁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가정 위탁하시는 부모님들도 대부분이 그 양육시설에 봉사활동 갔다가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에 왔는데 너무 떨어지기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정 위탁을 하게 됐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어찌 보면은
그 부정적인 발달이 너무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이게 자기가 아프다는 표현을 몸으로 하는 거고 드러내는 형태가 아닌가. 우리가 아프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프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녔던 많은 양육시설과 그룹홈과 가정위탁의 아이들이 다 한두 개 이상씩은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너무 많이 마음이 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인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해외 사례를 좀 살펴봤을 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는 왜 못할까 하는 또 약간의 자괴감을 했는데 오늘 옆에서 과장님 발표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2019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례결정위원회 이거 결정한 것도 사실 저는 몰랐는데 저희도 그 제안을 했었거든요. 일단 그 가정위탁이나 입양이 빨리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사례결정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좀 그 구청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지자체 장들이 참석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비형식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분들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좀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 전문가 중심,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된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드릴 이 세 나라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나 호주나 미국이나 전부 일단 원가족 복귀를 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어떤 보호 조치 아이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그냥 원가족이 마타라가 아니에요. 저희 나라는 법으로는 원가족이 우선이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이 그렇게 충실하지 않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부분도 지원비가 조금씩 이제 투자가 된다고 해서 그것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할 때만 해도 원가족 복귀라는 건 명분은 있는데 대부분 원가족의 문제가 뭘까요? 제가 이 연구하면서 예전에는 경제적인 이유, 이혼이 많았지만 최근에 제가 2019년도 연구할 때는 대부분 버려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기가 많고 학대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의 학대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분명히 그 집에 아버지 알코올릭의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공격성 문제라든지 그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원가족 복귀라는 게 우선이고 또 저희 나라가 무서운 게 친권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뭐 양육시설이나 뭐 그룹홈에 있다가도 그 부모가 찾아가겠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뺏겨야 되는 이런 어떤 친권 우선주의에 대한 것들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서 이제 저희가 그런 문제들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는 정말 놀랍게도 원가족 복귀에 대한 플랜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연구 플랜이라고 이제 여기 저희가 퍼머넌시 플랜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 어떤 그 그림을 아이와 함께 그리고 그래서 그 단계 큰 그림에서 지금 좁게 뭐 몇 달 동안은 뭘 하고 1년 플랜은 뭐고 2년 플랜은 뭐고 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온 가족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사이에 부모님들은 뭘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복지사 배치가 될 때도 아동에 관한 복지사가 따로 배치가 되고 양육자에 대한 복지사가 따로 배치가 되어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원가족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원가족을 돌아가게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은가. 부모님들에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애들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떠맡기는 건 그 아이 그 가정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자꾸 악순환만 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해외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는 거의 양육시설이 없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호주가 93%로
더 지금 시설에 양육하는 아이가 가장 없을 정도로 호주는 이미 이제 탈시설화를 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도 원가족 복지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동이 같이 아동 관점에서 정말 아동이 원하는 것도 그 요구가 반영이 되는 그런 플랜을 짜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저희가 이 보면서 시사점을 많이 얻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가족 복지 정책이 정책으로는 가장 우선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전히 아까 60% 이상이 그 양육시설에서 보호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 과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가정 위탁을 선호하는 풀이 많이 없고 또 그 아이들 배치하는 그 결정위원회도 굉장히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은 현실성 없게 좀 운영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나 뵀던 양육시설 그 원장님들이 먼저 고민을 하셨어요. 나도 이 애들 여기 시설에서 크는 거 원하지 않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좀 국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시설을 연계를 해서 다른 운영을 하셔서 이 양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없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전쟁 고아로부터 시작을 했던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고아들을 어찌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돌봐왔던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굉장히 그 대형 양육시설 원장님들이 갖고 계신 중요한 그런 지식이나 기술도 참 많으신데 그런 것들이 탈시설화돼야 된다는 이유로 막 빨리빨리 지금 막 떠밀려 가듯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거의 할 말을 다 마쳤기 때문에 금방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혈연 중심이고 다 아시다시피 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육시설이 여전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나 그 가족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핏줄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그 아직도 우리가 지금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고 계신데 이 양육시설의 가장 어려운 점이 제가 보니까 종사자 부분이더라고요. 어디나 그렇지만 한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엄마처럼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아빠처럼 찾아갈 수 있는 한 사람. 그 양육시설에 보육사분이나 원장님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자기 고향처럼 집처럼 찾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보육사들이 제가 너무 그랬던 게 특히 영아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 복지 그 하신 분이 젊으신 분들인데 애도 한 번도 안 키워보니 분들이 훈련도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바로 투입돼야 되는 이 현실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잘 크기를 기대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처우가 좋아야 되고 제가 갔을 때 가슴 아팠던 게 저희 지금 8시간 근무제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 아이들을 8시간 근무를 하면 아이들이 일어나면 눈만 뜨면 양육자가 3번이 바뀌어 있는 걸 경험한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본인들이 헌신을 하겠다. 이 제도를 없애달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헌신적인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헌신이 그나마 정말 건강하게 아이들이 클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종사자분들을 저희가 대우를 잘 해드리지 않고 또 사실 이런 분들도 제가 그룹홈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본인이 처음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천사 같다고 하셨대요. 몇 년 지나고 자기 얼굴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 속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한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도 치유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육사들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이분들을 위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 지원, 무엇보다 처우가 일단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건 세세한 건 저희 보고서를 보시면 많이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이 연구가 토대가 되어서 강선우 위원님이 보육사 그 1대1 배치로 바꾸는 어떤 법안 마련의 토대가 됐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림 선임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윤경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김윤경입니다. 진주는 제가 대구 모 양육시설 원장으로 재직할 때 만난 아이였습니다. 근무한 지 한 5개월 되었을 때 진주가 처음 입소를 했습니다. 진주의 생모는 미혼모고 방치된 채 발견된 아이입니다. 진주는 저희 시설에서 또 가장 어린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신경도 사랑도 많이 기울인 아이였죠.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기엔 환경적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최대한 아이들에게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하여도 쉽지만은 않은 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설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전근을 가게 되었죠. 전근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눈에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주가 떠올랐습니다. 진주가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가정에서 자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진주를 우리 가정에서 키우면 어떻게 했냐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입양 기관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절차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 대구에서 일산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러던 차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하고 선생님하고 상담한 후에 지자체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서 아주 극적으로 진주와 함께 일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주를 만나 가정위탁 부모가 된 배경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사실 일반 가정위탁 부모와는 다소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 부모가 되어 8년을 지내다 보니 제게 많은 퀘션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마 이 퀘션들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위탁 그리고 입양을 한 부모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하는 질문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아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이가 과연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알고 있을까? 모른다면 언제쯤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줘야 별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진주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와 언니 그리고 진주와 함께 여행을 보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진주는 이야기를 듣더니 나도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마 양육시설에서의 경험이 깨닫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문제인데요, 칭찬과 훈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주를 키우다 보니 때로는 칭찬할 일도 생기고 또 때로는 훈계나 야단으로 양육하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칭찬이야
지나칠 정도로 액션을 섞어서 기분 좋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훈계나 야단체할 때입니다.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하면 그 원하는 것을 사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진주는 욕심이 많아서 영어, 수학, 태권도, 발레, 피아노, 줄넘기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또 다 해줘야 될까? 친자녀에게는 기준을 세워놓고 편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일들이 진주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결정하는 것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한 살 한 살 더 커갈수록 저의 질문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미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법정 후견인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에 갔을 때 판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입양을 안 하시고 가정위탁을 선택하셨냐고. 제가 가정위탁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처음 진주를 저희 가정에서 키우기로 결심했을 때 저희 자녀들에게 의사를 물었습니다. 장남은 찬성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처럼 원하는 것을 풍족히 지원해 줄 수 없다면 전 반대입니다. 그래도 부모님 뜻대로 하시겠다면 저에게 이 아이에 대한 부담만은 지우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지원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진주를 사랑했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을 자녀들이 알기에 모두 동의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친딸이 진주를 제일 사랑하고 지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언니가 되었습니다. 저는 진주가 본인의 의사를 결정할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신이 직접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바람대로 우리 가정에서 계속 같이 살 것인지 아니면 생모를 찾아가겠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혼자 살겠다고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직접 내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아닌 가정 위탁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가정 위탁 부모를 대표해서 나온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도 개선, 인식 개선, 뭐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제가 직접 가정위탁 부모로 섬기다 보니 가장 어려운 점들이 지금 말씀드린 퀘션들이었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인 가정위탁이나 입양을 통해 자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가정위탁이나 입양을 권유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지원과 심리, 사회적 지원도 물론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하는 많은 생각과 질문들을 개인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보다는 정부에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어느 한 가정으로 위탁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자라는 동안 가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가정위탁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부모들도 지금보다 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하며 진주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비상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보호 대상 아동의 문제는 참 풀기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분의 연사의 발표가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시설대로 어렵고 가정위탁은 가정위탁대로 어려운 이런 사정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점점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하루하루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이들의 1000일이라고 얘기했는데 1000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 1년 1년 가는 거 보면 아마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시간이 가는지. 그 소중한 시간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소중하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그 사회자로서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께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시간을 드리면 좋을 텐데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한 연사분께 한 개의 질문씩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현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정과 같은 양육 환경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사가 굉장히 좋은 분이어야 되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처우 개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3교대라는 게 영유아에게는 맞는 건가? 아까 이정림 선임 연구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8시간 근무가 많지만 아이들은 8시간 만나고 다음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런 사정이 맞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건 저는 아동복지 정책 과장인데요.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전반적인 아동보호 체계화 그리고 이제 입양 업무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제 보호대상 아동 현황에 대해서 해서 이제 제가 발표를 드리게 되고 이 보육 시설의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또 다른 부서 소관인데 이제 제가 이제 답변을 받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우 개선 측면에서는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여를 인상했는데 미미하죠. 1.4%입니다. 거의 저희가 매년 3% 정도는 항상 요구는 하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재정 투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국고 지원 사업인 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전년 대비 22년 7.6%의 인건비 인상을 확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동 수 대비 보육사 수 증가입니다. 솔직히 애 하나 돌보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동복지 시행령 기준 2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경우 보육사는 아동 2명당 보육사 1명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 적용했을 때 적용하고 3교대 근무 시에 아동 2명당 3명의 보육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종사자 그 보육사를 늘리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늘리겠습니다라고 못하는 건 정부의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뭔가 확정되지 않은 건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비 부담이거든요. 지방비 부담을 지우게 되면 또 뭐 무슨 재정분권위원회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불려가서 또 혼나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이게 지방재정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뭔가 결정하는 게 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어서 우선 중요한 건 아동복지 업무 자체가 중앙 환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국가가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동 그룹홈의 경우는 종사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육사 1명을 추가해서 22년 172명의 인력을 확보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선순위 만 7세 미만 아동이라든지 ADHD, 경계선 지능아동, 장애아동을 돌보는 그룹홈에 우선 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보건복지부는 저희 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정책 개선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동과 관련된 예산이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것들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이양 사업이 되지 않고 국고보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바뀌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정림 선임연구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 대형 양육시설에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이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는 대형 양육시설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덕분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양육시설에서 우리 사회가 양육시설을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 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양육시설 개선에서 가장 꼭 필요하고 뭐 처우 개선 얘기하셨는데 처우 개선 이외에도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도 이제 그 보육사 대 아동 비율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싶은 게요. 영아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보육사 비율도 중요하지만 이런 발달에 대한 교육, 아이하고 눈 맞춤하고 기저귀 갈고 수유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이의 표정을 읽고 하는 그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사실은 이거는 일반 엄마들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발달적인 것들 이런 것들 좀 교육을 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최소 2주라도 그냥 현실적으로 일단은 그게 결국은 비율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거든요. 보육사들이 바로바로 투입되어야 되는 현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웠고요. 아까 그 처우 개선에 얘기하셨지만 정기춘 교수님도 그때 얘기하셨듯이 이걸 국비로 좀 전환하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지금 웬만한 어떤 보호시설은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양육시설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동권리보장원에 그 중앙 뭐 양육시설의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고요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밑으로는 막 발을 백조가 고요한 그걸 위해서는 막 발을 디디는 것처럼 저희가 시간 조절을 위해서 굉장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김윤경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 선생님께서는 양육시설 원장님이셨다가 가정위탁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이 원장으로서 근무하시는 경험이 어떻게 가정위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양육시설 아동들의 케이스를 이렇게 보면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부나 모 두 분 중에 한 분만 계신다든지 혹은 부모가 안 계시고 친척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진주처럼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고 또 친척도 없는 아무도 없는
그런 아이들로 이렇게 시설의 아동들이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시설 생활이라는 게 좀 답답하기 때문에 가끔은 그 친인척들이 면회를 옵니다. 혹은 외박을 신청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있는 아동은 외박도 나가고, 그죠? 또 면회도 오는데, 그렇지 못한 아동은 또 전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박 갔다 온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아빠가 이걸 사줬다, 혹은 엄마가 사줬다, 뭐 아이들에게 자랑도 하고 의시되기도 하고, 전혀 외박과 또 외출을 할 수 없는, 면회를 할 수 없는 애들은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활의 아동들이 또 이렇게 그 안에서도 또 구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서, 사실 아이들이 잘하는 건 잘 먹어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 입어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시설에서의 경험들이 오히려 진주를 제가 가정 위탁 부모로 양육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발표 그리고 답변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1000일 동안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하루하루는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발표였습니다. 세 분의 발표자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김경란 아나운서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네 분은요 편안하게 객석에 마련된 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오전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까지 약간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요. 지금부터 이제 이 자리에서 오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비에서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식사하시고 한번 로비에도 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식사 잘 하시고요. 1시에 두 번째 세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